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넉 달 동안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합니다. 차량 이부제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주차 요금을 절반까지 올리는 등 이른바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0%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정부가 대체 복무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이공계 병역 특례 제도도 일부 감축됩니다.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 300명을 줄이고 박사 전문요원은 연구 현장에서 1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할 계획입니다. 첨단 ICT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농촌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 기술은 물론 로봇으로 일손을 대신하는 곳도 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변화하는 농업 현장을 과학본색에서 만나봅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독어. 하지만 독어는 독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자신의 독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데요.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독어 독의 비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넉 달간 서울 전역에서 강력한 미세먼지 예방 대책이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배출량 20% 감축을 목표로 세우고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담은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교통부문에서는 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 모든 행정 공공기관 1000여 곳의 차량을 대상으로 이부제가 시행됩니다. 또 서울 전역의 시형 주차장 요금은 최대 50% 오르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도심 운행이 금지됩니다. 난방 부문에서는 에코 마일리지 특별 포인트를 도입해 개인 회원이 에너지 사용량을 평균 대비 20% 이상 절감하면 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대형 건물과 시소유 공공 건물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 온도 20도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또 시민감시단과 함께 서울시내 대기오염 배출 시설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전수 점검하고 도로 청소 횟수도 늘립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가운데 국내 발생 요인은 절반을 조금 넘고 중국의 영향이 32%라는 한중일 세 나라의 공동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중국 미세먼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로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선욱 기자입니다. 한중일 3국이 2017년을 대상으로 세 나라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가 어디서 얼마나 오는지 분석한 공동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각국에서 자체 발생한 초미세먼지는 한국 51%, 중국 91%, 일본 55%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연평균 32%, 일본발 미세먼지는 2%로 산출됐습니다. 나머지 15%는 몽골, 러시아 등지에서 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2%, 일본에 주는 영향은 8%로 나타났습니다. 세 나라 모두 초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는데 우리나라의 지난해 연평균 농도는 2015년에 비해 12%, 중국은 22% 감소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미세먼지 등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가 간 협의의 귀중한 과학적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세 나라는 상대국에 주는 미세먼지 영향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초미세먼지에 미치는 중국 영향을 한국과 일본은 39%로 분석했지만 중국은 23%로 낮게 봤습니다. 또 연평균 자료만 제시했을 뿐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분석은 빠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자체 분석 결과 올해 2, 3월 고농도 시기 중국 기여율은 70%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기여율이 한 거의 80% 구개가 돼 있거든요. 80%에서의 중국 기여율은 거의 한 70% 그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농도 시기만 놓고 볼 때 국외 요인, 특히 중국발 요인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애초 이 보고서는 지난해 발간될 예정이었지만 중국 측이 일부 자료가 오래된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연기됐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한국 내 미세먼지의 32%가 중국에서 왔다는 한중일 공동 연구 결과가 나온 뒤에도 중국 매체는 한국의 미세먼지가 자국 내 요인이 더 크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중국 관영신문 성격의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의 스모그 때문에 중국이 자주 비난을 받지만 이번 연구 결과 절반 이상이 한국의 국내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국 내 요인이 51%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연구로 한국 내 스모그는 사실상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이 오랫동안 벌여온 비난전도 끝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국내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 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국민 소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미세먼지와 국제협력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외 유입 미세먼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미세먼지에 관한 올바른 언론 보도 등 국민 소통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대체 복무 인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 대체 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공계 병역 특례 제도인 전문 연구 요원도 일부 감축돼 1,500명이던 석사 전문 요원이 1,200명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박사과정 전문 연구 요원은 현행 1,000명 규모를 유지하되 박사학위 취득 후 중소 중견기업 등 연구 현장에서 1년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박사 전문 연구원 요원 제도는 2023년 편입자부터 적용되며 석사 전문 요원은 2023년부터 점차 줄어 2025년 1,200명으로 최종 감축됩니다. 그럼 여기서 전문 연구요원 감축에 대한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020년대 초반부터 좀 심화되는 그런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한 1년여간 관계부처 TF를 구성해서 긴밀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전문연구 요원 제도가 그간 우리나라의 연구 수준도 향상시키고 우수 연구 성과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해온 부분이 있는데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 등에 따라서 제도 개선이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과기부는 향후에도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국가에 기여하는 제도임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 곳곳에 변화를 불어넣고 있죠. 네. 국방이나 의료, 교육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 같은 ICT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서도 최근 가장 큰 변화를 받는 곳이 농업 분야입니다. 예. 오늘은 4차 산업혁명으로 앞으로 농업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촌의 일손이 부족해서 농업의 위기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농업 분야에 좀 긍정적인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농업 분야는요, 기존 농업은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마트팜이라고 정보통신 기술, 그러니까 ICT 기술을 도입한 농장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얘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먼저 화면을 통해서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스마트팜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농장이라는 거죠. 오. 네. 제가 생각하는 그런 농촌의 모습과는 확연히 그냥 다릅니다. 실험실 같은 느낌이 예, 들기도 과학 연구실 하고요. 같기도 하고요. 네, 이 스마트팜은요, 샐러드용 채소를 키우는 곳입니다. 층층이 쌓여있는 담마다 채소가 자라고 있는데요. 네. 자세히 보시면요, 흙이 아닌 물에서 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물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등 영양분이 들어있습니다. 구성 성분을 조절하기가 편리하고 또 혹시나 이 물들이 균에 오염이 됐을 때 교체도 쉽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네. 게다가 이런 수경 재배로 채소를 키우면요,
채소의 성장 속도가 2배 정도 더 빠르다고 합니다. 보통 온실에서는 2-3달에 걸려서 다 자라는데 여기에서는 이 채소를 35일에서 37일 만에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니까 이게 빛도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절도 예. 가능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채소 위에 달린 게 LED 전구인데요. 네. 보통 농장에서는 태양빛을 조절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안에서만큼은 빛의 세기나 파장 등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작물마다 선호하는 빛의 파장, 그러니까 이 색깔이라는 게 다른데 빛도 맞춤형으로 쪼여줄 수 있고요. 겨울에 잘 자라는 작물은 빛을 더 짧게, 또 해가 길 때 잘 자라는 식물은 빛을 길게 쬐어주면요. 네. 최적화된 환경에서 이 작물을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물 맞춤형 재배가 가능하다는 건데 우리가 앞서 본 영상에서는 채소를 기르고 있었잖아요. 네. 혹시 과일도 이런 식으로 재배가 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이런 과실류도 앞서 본 엽채류보다는 생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 게다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좀 더 센 빛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특히 열매를 맺으려면요, 꽃가루를 옮기는 이 수정 과정이 필요한데 예. 야외에서는 나비나 벌이 꽃가루를 옮기지만 스마트팜의 LED 조명에서는 이런 곤충이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좀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국산 딸기를 키우는 한 스마트팜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이 스마트팜은 이건 아예 다른 모양이네요. 위에서 봤을 때는 약간 벌집 모양 같기도 하고요. 네, 벌집 모양으로 이 칸마다 LED 조명이 설치된 건데요. 네. 앞서 본 것과 공통점을 보면요. 4m에서 5m 높이로 여러 단을 쌓아 올렸다는 거죠. 또 1평도 안 되는 공간에 좀 여러 개 단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딸기 생산량을 비교해보면요. 비닐하우스 한 동 대략 250평에서 1년에 딸기 3톤이 나온다고 하는데 네. 지금 보시는 스마트팜은요. 생산성이 한 16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네. 이 스마트폰 업체 사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15평이면 그 정도 3톤 정도로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은 기존의 농가들은 이제 평면에서 재배를 하시는 거죠. 바닥에서 재배를 하시지만 저희는 수직 재배, 공간을 활용해서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그 바닥 면적은 작더라도 들어가는 딸기 주수가 작지는 않습니다. 네, 게다가 여기에다 온도와 습도, 또 빛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생육 속도도 기존에는 이제 40일에서 45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3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앞서서 열매를 맺으려면 수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스마트팜 업체는 꽃가루를 퍼뜨리기 위해서 이 바람을 일으키고 습도나 그런 환경을 조절을 해서 곤충 없이도 수정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곤충의 역할을 인공 바람이 대신하는 셈인데, 자, 그런데 그래도 딸기가 딸을 맺는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에 해결책이 있나요? 네,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요. 네. 그 부분도 첨단 기술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요. 팔 달린 로봇이 딸기를 따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딸기와 이 거리를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딸기를 따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딸기 하나를 따는데 3초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이 로봇은 5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네,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팔을 여러 개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 로봇은 전기만 있으면은 힘들어하지 않고 24시간 동안 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네. 이 업체는 스마트팜에 또 인공지능까지 도입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측정하는 중인데요. 이 정보가 충분히 쌓이면은 어떤 온도에서 가장 비용 대비 생산성이 높고 또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네. 딸기의 자라는 속도에 맞춰서 최적의 환경을 알아서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로봇에 달린 카메라가 어떤 딸기가 익은 딸기인지 판단하고 따도록 하는 방법도 도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24시간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예. 자, 로봇은 사람과 다르게 외부에서 출입하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위생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스마트팜의 가장 큰 이 위험 요소가 병충해인데요. 네. 병충해가 돌면은 비닐하우스 한 동을 다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때문에 스마트폼의 궁극적인 목표가요. 외부인이 출입이 없도록 모든 시스템을 지능화 또 자동화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마치 우리 농업의 미래 모습을 엿본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드는데요. 자, 그런데 스마트팜 비용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그런 부분 같은데요. 예. 스마트팜을 취재하면서 이게 도입을 안 하거나 도입을 포기하는 이 이유가 비용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기술에 따라서 비용은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기존 농사법보다 초기 비용이 큰 거는 맞더라고요. 네. 이 시설 비용은 평당 가격으로 계산이 되는데 앞서 보신
같은 최소팜의 경우 이 6단으로 쌓았을 때 평당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고요. 딸기 스마트팜의 경우는 설비 비용은 아직 책정은 안 됐습니다. 다만 이 투자금을 3년 안에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금액으로 책정해서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평당 500이면 진짜 저렴한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싸긴 해요. 네, 여기에다가 유지 비용도 또 듭니다. 네. 또 편리하고 뭐 인건비가 덜 드는 대신 전기 요금이 많이 나간다는 건데요. 작물에 따라서 이 빛의 색이나 시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것도 획일화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취재해본 결과 15평 정도의 전기 요금과 인건비, 유지 보수비 등을 모두 포함해서 1년에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일반 농사도 투자금 없이 시작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래도 스마트팜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장점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업체 주장에서 들어보면요. 이 설비들이 탄소, 섬유 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보다는 내구성이 좋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유지 보수 비용이 덜 든다는 건데요. 업체들은 스마트팜 기계들을 또 농기계로 등록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초기 시설 자금을 100%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저렴한 기계도 출시하려는 이 업체들이 있어서요. 점점 진입 장벽이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네, 뭐 요즘 뭐 도시에 사는 것이 좀 지친 젊은이들, 특히 뭐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직접 농작물을 짓고 만들어 먹는 그런 예능도 유행하면서 좀 농사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제 혼자서 씨를 뿌리고 뭐 수확하는 게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스마트팜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요. 박람회를 가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농업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네. 스마트폼이나 또 드론 등 농식품 분야에 적용된 첨단 기술뿐 아니라 최신 식품 동향까지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흥미로운 거는요. 청년 농업인 창업 관련 콘텐츠가 좀 다양하게 마련됐다는 점인데요. 귀농이나 귀촌 원스톱 상담이라던가 또 도농 교류 프로그램 등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농업의 생산부터 또 소비 생활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또 실물 전시로 생생하게 보여주기도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둘러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대한민국 농업 박람회 이번 주말까지라고 하니까 이 스마트팜에 관심이 있는 농업 종사자나 귀농을 꿈꾸는 그런 젊은 분들이 찾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사실 이런 농업 이슈는요, 단순히 농업뿐 아니라 먹거리 산업이랑 더 나아가서 우주 산업이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영화 마션 보셨죠? 이 영화 마션에서 나온 것처럼 꼭 지구가 아니더라도 어디에서든 환경을 조절해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팜이 굉장히 각광받는 산업입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인류 먹거리가 미래가 어떨지 이런 것을 엿보는 것도 하나의 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는 22일부터 24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토일인 거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스마트팜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통신 재난을 불러왔던 서울 아현동 KT 공동구 화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전화나 인터넷뿐만 아니라 상거래까지 중단됐었는데요. 이런 사태를 대비한 합동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이상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신과 전기, 가스 설비 등을 모아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공동구. 가상의 방화범이 안쪽에 불을 질렀습니다. 119가 긴급 출동하고 마포구청에 서울시와 KT, 한전 등이 참여한 재난대책본부가 설치되지만 피해가 속출합니다. 일반 전화, 인터넷, TV 등 유선 8084회선, 무선 기지국 117식이 서비스 불가 상태입니다. 현장에선 소방차들이 공동구에서 연기를 빼내고 화재 진압용 폼을 발사해 불을 끕니다. 마비된 통신망은 긴급 복구됩니다. 통신사끼리 와이파이를 공유하고 인근 상점에선 LTE 라우터로 무선 카드 결제를 합니다. 통신 대란 등 복합 재난을 사전에 막기 위한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이 장비는 24시간 내내 레일을 타고 다니면서 공동구 안의 열 변화와 습도 등 내부 상황을 중앙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이미 은평 공동구에서 운영 중인데 앞으로 더 늘어납니다. 서울시 내에는 총 8개소의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여의도 공동구에 인공지능 네일 로봇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모든 공동구에 설치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는 통신 대란을 일으키며 469억 원의 피해를 냈지만 결국 사고 원인조차 밝히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정기적인 합동훈련을 통해 복합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최근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피해 상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에 접수된 태양광 발전 시설 소비자 상담과 피해 구제 신청은 311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666건으로 3년 만에 2배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상담 가운데 가장 많은 66.4%는 계약 관련 피해였는데 정부 보조금 지원 업체가 아닌데도 거짓으로 속여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유도하거나 설치 비용이 무료라고 홍보해놓고 실제로는 대출이 이루어져 대출금을 내야 하는 사례 등이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계약할 때는 사업자가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인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확인해보고 계약서 내용에 금융권 대출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기억하실 텐데요. 산불 발생 200일이 넘어서야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제 검찰 수사를 거쳐 실화자와 한전 책임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역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 고성과 속초, 강릉과 동해 등 동해안 지역 두 곳과 인제 지역이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 지점에서 바람을 타고 사흘간 번진 산불에 삶의 현장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산림은 축구장 4,000개 규모, 이재민은 1,500명, 재산 피해는 1,300억 원에 달합니다. 고성 속초 산불은 전신주 고압선이 끊어지며 불꽃이 튄 경우입니다. 산불 원인을 수사해온 경찰은 한전 직원 7명 등 모두 9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2017년 교체 계획을 세웠지만 바꾸지 않고 방치한 낡은 전신주와 전선에 부실 시공, 부실 관리까지 겹쳤다는 게 경찰 판단. 하지만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진 관계자들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죠. 변호인단 측에서도 이제 강풍 등을 이제 주장하는 부분이고. 강릉 동해 산불도 더디긴 마찬가지. 야산에 지어진 신당에 있던 전기 촛불이 발화 원인으로 지목됐고 신당 관리인인 60대 여성을 실화 혐의자로 지목했지만 아직 재판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인제 산불은 더합니다. 그나마 실화 혐의자를 조기에 검거해 재판에 넘겼지만 처벌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인제 산불은 주민이 잡풀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이어진 경우였습니다. 지난달 이곳 춘천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는데 피고인은 출석하지 못했고 재판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피고인이 90이 넘은 고령인데다가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절이 3번 바뀌고 나서야 마무리된 동해안 대형 산불 수사. 임시주택에서 머무는 이재민들은 여전히 거리를 전전하고 있지만 책임자 처벌까지는 멀고 먼 이야기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퀴즈로 풀어보는 과학 백문백답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물의 종류는 얼마나 되나요? 세상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수면 상태로 이동하는 등 우리가 모르는 능력을 갖췄거나 기존에 알고 있었던 상식과는 다르게 사는 동물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몰랐던 신기한 능력을 갖춘 동물의 비밀을 OX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동물이 있다. 정답은 옵니다. 자, 털이 없는 벌거숭이 두더지 쥐는 뜨거움 같은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사막의 땅 속에서 살아온 과정에서 열로 인한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라고 해서 겨울에 진짜로 자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옵니다. 자,
겨울잠을 자면 자는 것이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사실 통영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동물은 동면의 시기에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저 신진대사의 활동을 급격히 낮춰서 최소화하고 잠을 자는 것처럼 땅속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겨울잠을 자는 대표적인 동물 하면 곰이 떠오를 텐데 동면시기에 실제로 곰은 거의 잠을 자지 않고요.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새끼를 돌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요. 미국과 독일 연구팀에 따르면 살찐꼬리 난쟁이 원숭이라고 불리는 이 쥐여우 원숭이는 동명을 하는 동안에 실제로 깊은 잠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 백문백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계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30여 명의 학생들은 과학적인 성과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선배들과의 소통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동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용한 것과 안 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마스크. 수증기에 닿으면 색이 변하는 염화 코발트 종이의 원리를 이용해 눈으로도 쉽게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니까 뭐가 쓴 거고 안 쓴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구분이 되면 좋겠다 하고 아이디어를 내게 되어서 이걸 만들게 됐어요. 파도가 거꾸로 치는 현상인 이안율을 예측하는 이 로봇은 바다 및 지형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해양 사고 예방은 물론 해파리 퇴치 등에도 활용할 수 있어 세계 대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로봇이 해안선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초음파 센서로 해저 지형의 변화를 계속 감지하면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이 주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실력을 뽐낸 대학생부터 과학 발명대회 수상자, 대통령 과학 장학생까지 모두 13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과학적 성과를 소개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학을 연구하면서 미래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리에서 또 선후배들도 만나서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가자들은 선배 과학자들과 함께 과학에 대한 열정과 포부를 나누며 미래 과학자의 꿈을 한층 더 키웠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과학연구원 신임 원장에 노도영 광주과학기술원 물리광과학과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노도영 신임 원장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을 역임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22일 정식 임명되는 노 신임 원장의 임기는 임명 날로부터 5년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 사고처럼 국가적인 인프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을 열고 수도관과 철도, 항만, 통신구 등 국가 인프라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럼에서는 국가 인프라를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있었고 노후화된 인프라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몸속 암세포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인체에 해가 없는 산화철 입자를 이용해 질병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영상 장비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사용한 산화철 입자는 나노 크기의 자성을 띠는 물질로 체내에 주입되면 암세포를 찾아 달라붙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연구팀은 암세포에 붙은 산화철 입자에 자석으로 자력을 가한 뒤 산화철 입자로부터 신호를 받아 암세포의 위치를 3차원으로 파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연구팀은 이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독자적으로 제작했으며 제작 비용도 기존의 약 2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장비가 상용화되면 기존 MRI 등의 검사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상용화까지는 7년 정도로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뱀이 약 7천만 년 동안 뒷다리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등 국제 공동연구팀은 파타고니아 북부 유적지에서 발굴된 약 1억 년 전 뱀 화석을 확인한 결과 뱀 앞다리는 1억 7천만 년 전에 사라졌지만 뒷다리는 7천만 년 더 유지됐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뱀의 뒷다리가 대부분 뱀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제대로 된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구팀은 이어 뱀의 두개골에서 오늘날의 뱀에게는 없는 협골, 즉 광대뼈가 발견됐다며 고대 뱀은 다리와 더불어 큰 입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거는 치명적인 독을 가진 물고기로 잘 알려져 있죠. 실제로 보거의 독은 청산가리보다 1000배 정도 강해서 단 2mg만으로도 성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40년 넘게 이 보거의 독을 연구해 오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해양생물공학과 전중균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보거는 몸에도 좋고요, 맛도 좋아서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사실 저처럼 이렇게 보거를 식재료로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교수님께서는 보거를 해양생물 중에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연구해 오신 결과 보거는 어떤 생물인지 궁금한데요. 오늘 소개해 주시죠. 지구에 존재하는 많고 많은 어류 중에서 보거처럼 많은 화제를 뿌리고 다니는 어류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예.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폐총에서 보거의 뼈가 출토되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인류와 함께 오랜 세월을 함께한 어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생선으로서의 보거는 우선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고급 생선이어서 식품학적으로도 뛰어난 생선입니다. 네. 게다가 다른 생선보다 조직이 치밀하여서 씹는 느낌이 좋아 횟감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소동파가 칭찬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보거의 유형 모습을 보면 절대 서두르지 않고 지느러미도 마구 흔들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움직이는 것이 마치 선비처럼 점잖은 물고기라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화가 나면 몸을 부풀리는 모습은 마치 장난기가 많은 어린이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보거하면 생각나는 게 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보거가 사람을 죽일 정도의 독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관심을 끌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거는 아주 매력적인 물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흔히 보거는 바다에만 산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동남아시아 등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서는 민물에 사는 보거도 있고요. 이들은 크기가 작아서 요즘은 관상으로도 키우기도 합니다. 네, 평소에는 좀 선비처럼 점잖지만 뭐 화날 때는 몸을 부풀리기도 하고 또 독을 갖고 있기도 하고 매력적인 물고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보거하면 독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시지만 손질을 잘 하지 않으면 진짜 정말 위험하다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거가 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맞는 말씀입니다. 보거독은 2mg이라고 하는 아주 소량으로도 성인을 죽게 할 수 있을 만큼 맹독성의 화합물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보거가 다 위험한 것은 아니고 보거에 따라서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종류도 적지 않습니다. 시중에서는 독을 많이 가진 종류일수록 맛도 좋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맛과 독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고급 보거라고 치고 있는 우리가 자주복과 황복은 근육에 독이 없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요. 좀 더 저렴한 보거로는 까치복이나 밀복도 있는데 역시 독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거를 좋아하는 일본에서는 매년 식중독 사망자의 60에서 70%가 보거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들은 대부분 자기가 낚시로 잡은 보거를 자기 스스로 요리해 먹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잘 모르는 사람이 보거를 조리하거나 하면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식 보거 조리사가 조리한 보거를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최근 국내에서도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그런 음식점에서 보거를 먹고 중독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거가 해양 생물 가운데 가장 독성이 강한 건지 저는 궁금해요. 우선 보거독은 테트로도톡신이라고 하는 그 화합물이 주성분인데요. 보거의 독은 보거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해양의 지천으로 분포하는 해양성 세균이 만드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거 독을 만드는 게 해양성 세균이다. 이 사실을 최초로 발견해낸 게 바로 교수님이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박사 과정 중에 밝혀낸 내용입니다. 지금은 뭐 어느 교과서에나 실린 내용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최신의 혁신적인 내용이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보거독이 청산가리보다 500배에서 약 1000배 정도 독성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해양생물 중에는 보고독보다 독성이 수십 배나 강한 말미잘의 팔리톡신이라든가 예. 남방사노리의 마이토톡신이라든가 또는 시가톡신이라는 독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군요. 그럼 궁금한 게 이 해양성 세균으로 인해서 보고가 어떻게 독을 만들어내는 건가요? 우선은 뭐 어떤 기작이 밝혀진 건 아직까지는 없고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세균이 마이신을 항생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그 메커니즘까지는 규명을 하지 못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보고 세균이, 그러니까 보고독을 만드는 세균이 독을 만들기는 하지만 어떠한 기작으로 해서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보고가 독을 갖고 있잖아요. 예. 보고의 독으로 다른 보고에게도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보고끼리는 사실은 그 공식이라는 걸 하는데요. 네. 보고가 보고독에 의해서 죽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그건 네.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지만 인위적으로 독을 주입한다면 죽을 수도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고가 독을 보유하고 있어서 보고독에 대한 내성을 갖추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보고독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닙니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참복과의 보고라고 할지라도 어떤 속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저항성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자주복 속에 속하는 보고들은 밀복 속에 속하는 보고들보다 보고독에 대한 내성이 수십 배 정도 강합니다. 그래서 보고독은 보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외의 다른 해양생물에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사실은 유독 보고일수록 보고독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크며 독의 축적 능력도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고가 보고독에 대한 저항성이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많은 양의 독이 체내에 들어온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기가 가진 독이라고 해서 완벽한 내성을 갖출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고독은 보고 자신에게도 해로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런데 이 뱀독은 해독제가 있잖아요. 근데 보고독은 해독제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게 보고독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뱀독이나 기타 독성이 강한 동물의 독은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혈청이라는 해독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독은 분자량이 약 300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저분자 물질이라서 항혈청을 만들려는 시도가 외국에서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독에 의해 중독이 되었다면 인공호흡이 아직까지는 최선의 대증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빨리 좀 해독제가 나와서 맘 편히 보고를 드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고독이 이 암세포 전이를 억제하기도 하고 또 항암제 내성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어서 항암 치료 효과를 높인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안타깝지만 보고독에 항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아직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독 치병, 즉 독으로 병을 치료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믿으려는 분들이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어느 일본 학자는 보고에 많이 들어있는 셀레늄이라는 영양소가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항암작용이 있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셀레늄이라는 무기질이 보고에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라서 과학적으로는 역시 여전히 미흡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독은 신경이나 근육을 마비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오래전에 신경통이나 류마티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진통제로 팔린 적은 있었고요. 또 오늘날에는 외국에서 말기암 환자의 진통약이나 뇌경색에 의한 허울 증상에 신경보호약물로 임상적인 응용이 시도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보고독이 항암 효과를 갖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해양생물 그중에서도 보고를 연구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뭐 처음부터 해양생물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고요. 본래 이제 대학에서는 수산학을 전공을 했었고 해양생물의 그 맛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러다가 보고 맑은 국이 해장에 좋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고 보고의 맛성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고를 만난 것이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이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래서 남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해양생물의 독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좋은 스승님과 동료들을 만나서 짧은 유학생활 중에도 명주망둥이나 파랑비늘돔이나 또 나팔구둥이나 파랑고리 문어 등 보고 외에 여러 종류의 해양생물이 보고독을 갖는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게 되어 더 재미를 느끼게 되면서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해양생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보람됐었던 일이라던가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이라 하면 뭐니 해도 보고독을 만들어내는 세균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찾아낸 일이겠죠. 네. 벌써 3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그때 그 순간의 기쁨은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저도 곧 정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거창한 계획을 세울 수는 없겠고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진행하고 있거나 결과를 낸 여러 연구를 종합해서 후진들을 위해서 소개하는 일 등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욕심을 내자면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설한 해양생물 관련 서적도 출판하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아직 국내의 해양수산학 분야의 연구 환경이 다른 분야에 비해 미흡하고 또 출판물 등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서 꿈만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보고 외에 또 우리에게 친숙한 해양 생물들의 비밀을 앞으로도 많이 밝혀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대 이집트 왕릉 벽화에도 보거가 그려져 있을 정도로 보거는 오래전부터 인류의 귀중한 식량 자원이었는데요. 하지만 치명적인 독 때문에 보거를 멀리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하지만 양식한 보거에는 독이 없는데요. 자연산 보거는 먹이와 세균, 플랑크톤으로부터 테트로도톡신을 얻지만 양식 보거는 이와 같은 환경을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을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양식 보거의 등장으로 이제는 얼마든지 보거를 즐길 수 있게 됐는데요. 직접 잡은 보거는 맹독성일 수 있으니까요. 절대 먹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